단편집 할 때마다 틀에 박힌 질문이죠. 네, 각자 좋았던 작품들을 한 번씩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뭐 안 좋았던 작품들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박건현 선생님부터. 예, 저는 기억에 남는, 좋았다기보다는 기억에 남는, 읽고 나서 좀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는 이제 제일 처음 작품인 왜 중국이에요 하고, 그리고 묘기를 구경하다, 그리고 푸에르토 바야르타, 요거 3편 정도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왜 중국이에요가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조금 사람들이 호기심을 끌만한 설정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결말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소설, 다른 이 작품집에 실린 다른 소설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신선한 느낌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좀 어느 정도 할 법도 한 이야기들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작가 나름대로 되게 재치 있게, 그리고 그 속에 뭔가 삶의 페이소스가 있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낸 것 같아서 첫 번째 작품이 좀 인상이 많이 남았고요. 두 번째로 괜찮았던 것은 이제 묘기를 구경하다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도 나름 이제 중간에 반전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흔할 수 있는 동창생들에 대한,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흡입력 있게 잘 그려낸 재치 있는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푸에르토 바야르타 같은 경우에는 이 소설 역시도 어떤 중산층 가족이 겪을 법한 이야기지만 나름대로 그 속에 반전도 있고 기승전결이 있는, 그래서 잘 짜여진 소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작품이 괜찮았습니다. 나머지 작품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떠오르지 않습니다. 읽고 나도. 네. 너무 감상 중심 아닙니까? 평이 다 똑같은데 네, 세 편에 있어서. 네, 사실 뭐 그렇게까지 제가 분석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아니어가지고. 저도 일단 첫 번째 왜 중국이에요 같은 소설이 일단은 그러니까 이 단편집 전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약간 좀 입구를 열어준 소설 같다라는 느낌이 제일 잘 들었어요. 뭐냐면은 아까 말했지만 이제 스토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주인공 남성이 자기 회사에서의 횡령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횡령을 저질렀고, 근데 이 횡령을 저지르게 된 뭐 원인은 있지만, 그러니까 횡령을 저질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도피성으로 가족과 함께 중국에 와 있는 상황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이 이국적인 분위기, 그리고 동양의 이 채취, 중국의 채취 분위기, 이런 것들에 적응되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아내는 뭐 한편으로는 나에게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자녀들의 이런 대책 없는 낙관성, 긍정성 같은 것들이 주인공이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약간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혹은 이제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약간 전환점 같은 것들이 되는 인물들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횡령 때문에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옛날에 나를 사기 쳐먹은 사기꾼을 중국에서 본 거잖아요. 근데 본 건데 처음에는 그거를 아는 척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놈하고 뭐 역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와가지고 모르는 척, 진진 모르는 척, 넌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나는 여기 뭐 이 신문사 기자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음웅을 떠는 거죠. 음웅을 떨면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것 같은 형태의 이제 이야기들이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주인공이 뭔가 이 사람에 대한 원한 감정이라던가 분노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토해내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이 사람이 마치 가이드처럼 이 사람들, 이 가족에게 뭔가 신선한 경험을 제공을 해주고, 주인공이 그러한 상황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되게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형태의 가족 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 그 아이들이 느끼는 이 낙관성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전혀
새롭게 약간 반전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의 소설적인 전개가 아주 치밀하고 동시에 이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처음에는 궁금증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이 두 남성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남성의 심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되게 물 흐르듯이 스무스하게 싹 하고 펼쳐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이 뭔가 단편 소설을 읽어나가는 즐거움이 이 왜 중국이에요라는 소설에서 제일 뭔가 잘 구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 소설을 읽고 나면은 이 소설집은 약간 어쨌거나 소재도 다르고 되게 다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이런 형태의 이런 터치 소설적인 전개나 터치를 경험할 수 있는 소설이다라는 느낌을 이제 제일 잘 각인시켜줘서 일단 이 소설이 저도 좋았어요. 근데 영두삼이었어요. 네? 첫 번째 소설을 읽고 나서 되게 기대를 좀 어느 정도 했는데 점점 약간 첫 번째 소설만한 소설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이 사람이 일관되게 스타일이 있는데 첫 번째 소설이 아까 여는 소설이라고 했는데 그 점에 동감해서 좀 다르게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사기꾼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쵸?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이 작가의 특징은 자기의 미러를 하나씩 다 두는 것 같아요. 모든 소설을 관통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 닿았으면 하는 캐릭터를 바라보거나 거기는 안 갔으면 하는 캐릭터를 두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그 지점이 저는 되게 독특한 작법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사기꾼은 곧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기꾼은 자기 자신이었고 처음에는 사기꾼을 외면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외면하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이라는 데가 처음에 그냥 대충 왔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은 그러니까 중산층에서 내려가는 지점인 거죠. 중산층에서 더 내려가면 이제 중산층에서 머무느냐 내려가느냐 갈림길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근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 그가 맞이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삶의 한 형태인 거잖아요. 더러운 시설과 뭐 냄새 나는 어떤 것들 그런 호텔에 것- 왔는데 시설이 네. 엉망이고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거를 두려워했던 거고 큰딸에 대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큰딸을 뒷받침해 주려면 이게 경제적인 거나 뭐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건데 의외로 자식들은 여기에 와가지고 잘 적응. 아마도 도낭인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적응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대한 새로운 각도를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횡령했다는 거를 와이프한테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서로 자기의 정체를 까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사기꾼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사기꾼이면 그냥 그렇다고. 예, 뭐 특별한 게 없다. 그냥 그렇다. 내가 뭔가 엄청난 계획이 있고 악의가 있어서 너를 등쳐먹은 건 아니야. 근데 또 막상 또 사기꾼을 쫓겨보면 그냥 그렇다. 그 삶이 뭐 특별히 뭐 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와서 자기가 부딪혀야 되는 삶에 대한 여행 연습,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딸에게 이제 애정 표현을 처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이 작가의 스타일을 전체적으로 규정하는 그 뼈대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심 표제작이 앞에 안 나와 있고 왜 이 작품이 앞에 나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구성하신 분이 편집하신 분이 좀 잘 읽고 편집하시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타일을 딱 조망할 수 있게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가 20자평에서 이제 거울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제 그냥 쓴 건 아니고 사실은 약간 이 중산층이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시선들이 모든 소설에 다 어느 정도는 다 들어 있어요. 그게 이제 배상현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미러처럼 이제 됐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저는 상황을 통해서 주인공들이 뭐 첫 번째의 작품이었던 이제 왜 중국이에요도 그렇고 또 중간에 또 그 성신막동가요? 네. 그 소설도 그렇고 어쨌든 주인공이 자신의 상황을 처음에는 객관화시키지 못하다가 상황이 진행되고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 인물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던가를 나중에 반추해 보게 되고
근데 그 반추라는 것이 굉장히 깊은 수준에서 반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떠밀려 가다 보니까 어영부영하게 내가 이랬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얼핏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하고 가볍게 깨닫고 이제 끝내는 방식의 이제 종결되는 그런 스타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나온 작품이 뒤에 나온 작품들의 어떤 프로토타입 같은 느낌도 들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제니퍼 이건이라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 속물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인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그걸 놓지 못하는 그런 이제 중산층 특유의 그런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 그것을 적절하게 픽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다. 그런데 그 성찰의 깊이라는 것이 굉장히 깊은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소설로 그 독자가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반추하는 그런 이제 작용 심리적인 작용들을 읽을 수 있을 정도만큼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신기하네. 저는 뭐 어떻게 해서 저는 뭐왜 중국이에요? 이것도 뭐 나쁘진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약간 보통 우리가 소설을 이제 볼 때 맨 처음에 소설, 특히 단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온했던 일상의 미세한 변화, 어떤 그게 장소가 변경되기도 하고 뭐 매일 반복되던 일상이 어느 하나가 누락되거나 갑자기 새로운 누군가가 찾아오거나 아무튼 일상의 그런 변화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내왔던 일상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그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나 틈이 생기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다시 뭐 자각을 하거나 깨닫거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 소설은 되게 그런 점에서 아주 전형적인 그 소설에서 어떤 여기서도 이제 다른 장소로 가고 그래서 여행지의 소설이 많은 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반복적인 일상을 벗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여행지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거를 이제 어떠한 미세한 균열이나 틈 같은 것들을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시각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게 다 중간에 어떤 폭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뭐 내가 어떻게 됐고 여기에서도 이게 너가 이제 사기꾼이라는 걸 난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 남자가 내가 사실은 횡령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폭로가 있는데 그 폭로가 우리가 흔히 기대할 법한 어떤 크라이시스 보통은 한국의 단편 소설들을 보면은 그런 식의 그런 폭로나 그 정서적 어떤 절정에서 이렇게 소설이 끝나면서 그 여운으로 이제 여운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 여기에서는 폭로 이후에 그냥 변함없는 일상. 근데 물론 그 일상은 그 이전의 일상과는 미묘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미묘한 일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네가 바람 폈다는 거 알았다고 해서 내 삶이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어 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너가 사기꾼이라는 걸 내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크게 뭐가 내 삶이 지금까지와 달리 뭐가 바뀌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임팩트가 없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폭로가 우리한테 어떠한 정신적 쇼크를 준다든가 인식적인 쇼크를 준다든가 이런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좋게 볼 수도 있을 거. 이게 굉장히 모던한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시 그냥 그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든 삶은 물론 그 잠깐의 어떤 그 충격이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는다. 우리 삶은 다른 일상들이 덮이면서 그냥 지속된다라는 약간 그런 식의 것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 푸에르토 바야르타도 그냥 그게 네
되게 오랜 친구인데 네 와이프랑 잤어. 근데 뭐야 하고서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후회를- 묘기를 그건 구경하다. 묘기를 묘기를 구경하다. 묘기를 구경하다도 그렇고 근데 그 이후에 일상은 그냥 그렇게 지속이 되고 근데 그리고 뒤에서도 보면은 딸이 그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푸에르토. 그게 그 푸에르토 바야르. 바야르타 그거에서도 딸이 이제 아버지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지만 그냥 그 이후에 이 남편이 이제 나 뭐 바람핀 적 있어 뭐 근데 이제 그리고 딸이 한 번이 아니잖아 뭐 아무튼 이런 식의 폭로가 있었지만 또 그리고 모자 돌리기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어떤 자기가 이렇게 눈여겨봤던 어떤 여자와 그 자기네 그룹의 남자들이 한 번씩은 다 잠을 잤고 그 중에 남편도 있었다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됐지만 그게 그렇게 뭔가 우리한테 띠용 뭐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일상의 연장에서 읽힐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왜냐면 예전에 우리가 체홉의 공포나 이런 식의 근데 초창기의 단편 19세기 단편 소설들을 보면 약간 그런 식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남편이 이제 돌아와서 자기 부인이랑 자기 친구가 그런 이제 관계를 맺었다는 거 알았지만 그래서 친구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지만 그 둘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맨 마지막 후일담처럼 그 뒤로 그들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그런 식의 삶은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그러한 냉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냉소가 아니라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약간의 냉소가 있지만 그렇게 그 냉소가 강력하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살아야지 뭐 별거 있나? 약간의 체념과 그러면서도 이 그냥 한 줌의 그런 중산층적 삶의 그런 양식을 또 포기하고 싶지 않은 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깔끔한 어떤 쇼크가 없다. 그래서 보면 기세가 없다. 그냥 살짝 그래도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전개가 된다. 약간 감정선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동감이 되는 게 어떤 면에서 진짜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이게 장점인 이유는 사실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살죠. 일상에서 소소한 악행과 범죄와 일탈을 저지르지만 범죄 일탈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예전 집시법도 위반하고 그건 아니지. 공소시효 끝났습니까?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리얼한 세상이고 그런 면에서 사실 굉장히 리얼리즘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근데 반면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기세가 없다, 한 방이 없다.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진짜 어쩔 TV, 그 어쩌라고 라는 식의 결말. 어쩌라고 이렇게 뭐 사는 건데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라고 하는 식의 어떻게 보면 조금 허무주의적이기도 하고 체념하는 듯한 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뭔가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소설에서 주인공이 극적인 사건들이나 상황을 겪으면서 굉장히 존재론적인 전환을 겪는다거나 성장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행지라는 굉장히 낯선 공간에서 뭔가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듯 하지만 사실은 삶이라는 게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얼리즘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소설에서 그런 걸 꼭 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아는데 굳이 픽션을 통해서 내가 이걸 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양가적인 감정이 들긴 해요. 선생님 말씀처럼. 예. 저는 그게 이제 이를테면 소설의 뭐 작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 소설이 어쨌거나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크게 한 방을 때리는 소설은 어떻게 보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잽을 톡톡 이렇게 던지면서 사실 데미지를 누적시키는 형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치밀한 설계로 이루어진 소설이 가깝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방금 이제 심리경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고 이게 점입 가경 마지막에 팡 하고 터지는 거를 이제 뭐 웨인 부스 같은 사람은 멜로드라마에 등장하는 폭로의 플롯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폭로의 플롯에 대하여 사실 어떤 비밀이라고 하는 소재가 등장하면은 늘 어떤 폭로의 그 순간이 등장할 거라는 독자적인 기대를 가지고 되게 소설을 읽어 나가잖아요. 그 순간 각성하죠 인물들. 그리고 독자도. 폭로가 팍 하고 터지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소설의 두 가지의 되게 주요한 관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폭로가 탁 터지는 순간 더 이상 삶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리는 소설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폭로가 탁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폭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감당하고 수습하고 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나 관점의 전환으로 활용하려는 소설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니퍼 이거는 후자에 해당하는 소설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폭로의 플롯으로 팍 하고 터지는 형태의 소설적인 당연히 작법으로 쓰이지 않았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사실 폭로를 준비하는 과정의 소설에 가깝다. 그러니까 폭로가 이루어져도 우리가 그거를 언제쯤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언제쯤 이 이야기를 내가 해도 그리고 이것이 내가 들어도 무언가 내 삶에 있어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그것에 대한 이해와 혹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감정의 정리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좀 세심하게 그려내는 소설들 같았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저는 한 조각 같은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친엄마가 죽고 이제 그 새 엄마의 두 또 아들이 이제 두 딸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엄마 아빠 자식 넷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6명 가족이 된 건데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내가 조금 더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내 친오빠는 사실은 뭔가 아슬아슬 위태위태해. 그리고 심지어 아빠가 그런 오빠에 대해서 되게 의심하는 눈초리. 그러니까 쟤가 지금 뭔가 폭력적인 짓을 저지를지도 몰라. 뭔가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눈초리가 전개되는 과정들. 근데 사실은 나하고 오빠는 어느 정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빠도 사실은 나에 대한 어떤 이 해결되지 못한 적대심, 뭔가에 대해 내 감정을 어떻게 분출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처럼 터질 것 같은 아슬아슬함을 제공을 해주지만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계기가 필요했던 것뿐이라는 느낌을 이제 소설이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소설이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긴장이 높지 않아요. 대부분의 갈등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흥미를 막 끈다기보다는 갈등이라는 것이 약간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갈등을 묘사할 때 이 작가가 뭔가 이 갈등에 뭔가 몰입한다는 느낌이 없어요, 별로. 이 예전에 예전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제가 언급했었던 묘기를 구경하다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뭐 폭력적인 장면들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그렇게 뭐 강한 느낌이 없어. 성심학교에서도 뭐 그 소목을 긋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뭔가 리얼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꿈을 꾼다는 느낌으로 그려지고 어쨌든 이 작가가 작품 내에서 인물들 간에 벌어지는 그런 갈등들을 묘사하는 것이 기세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관찰자 입장에서의 그러니까 자기의 미러 캐릭터를 두고 그러니까 성심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손목을 걷는 그 소녀 이름이 뭐더라? 그 손목을 찌르죠. 맨 처음에 손목을 찌르는 그 소녀를 사실은 걔가 굉장히 닮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걔랑 나랑 공경하죠. 불행을 공유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어멘다. 때문에 어멘다를 굉장히 지금 현재 나의 소원은 나는 네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어멘다한테 자기를 다 투영해 놓고 어멘다를 따라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대상을 관찰하고 보면서 자기를 계속 반추하는 거. 처음에 그게 뭔지를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뭔지를 알게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어멘다처럼 자기 손목을 그거 보고 나서야 알잖아요. 나는 어멘다랑 다르구나. 나는 SOS를 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나는 그렇게 걸 오빠와 같이 하와이로 떠날 수 없구나.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 그 대상에서 자기랑 분리돼 나오잖아요. 그쵸.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딸과 아빠의 관계들도 되게 자주 나오는 그 구도인데 딸이 아빠를 되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아빠가 바람핀 걸 알게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신이 동경하거나 동일시하던 대상의 배반이나
그 사람들과 이제 분리되는 과정들을 자주 그려낸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내가 왜 그 사람을 동일시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려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성심학교도 그렇고 사실은 별로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저한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냥 닮고 싶어 해. 근데 이걸 뭐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갑자기 손목 긁는 애를 닮고 싶어 한다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구성상에서 좀 뒤에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발단이 이해가 안 갔는데 좀 아마추어틱하게 쓰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가면 이제 이 소녀의 불행이 나오죠. 근데 그 불행을 확대 해석하고 있었던 거죠. 이 소녀는 우리 부모는 이혼하게 돼 있고 그래서 나는 불행한데 그거를 아만다한테 투영시켰다는 거를 조금 몇 장 읽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작가의 스타일일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 보통은 대개는 발단에다 그걸 그려놓죠. 뭐 삶이 무료하다든가 아니면 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든가 이런 거를 발단에다 깔아놓는데 결핍을 초반에 사실 이렇게 네. 확 환기시켜 줘가지고 얘가 무슨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얘를 좋아하는 거야. 이거를 너무 막 알려주는 소설들도 많죠.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으로 돼 있는 데다가 관찰까지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소설이 좀 어떻게 보면 밋밋하게 느껴지는 그런 지점도 분명히 있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삶의 지점을 그린다라는 생각은 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조각 같은 경우가 이제 한조각이 저는 제일 개연성이 떨어진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여동생이 오빠를 위해서 몸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빠에게 가 있는 쟤는 재수 없는 새끼야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쟤는 엄마를 죽이네라는 그 재수 없는 새끼야라는 그것이 낙인 찍혀 있는데 그 여동생이 오빠에게 몸을 던짐으로써 그 시선을 틀어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동생이 몸을 던져서 오빠의 운명을 바꾼 건데 그런 식의 결말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거기서는 얘가 몸을 던져서 오빠의 그게 바뀐 게 아니라 다른 그 이복 여동생의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얘가 그거를 자기를 던져가지고 꺼준 얘를 거죠. 꺼주고 사실 그거에 결정적인 반전이었죠. 꺼주고 그 다음에 오빠가 걔를 살려주잖아요. 그렇죠. 동생을. 그러니까 여태까지 오빠는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존재였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동생을 구해주면서 이 오빠가 가족 안으로 편입이 근데 되잖아요. 그거는 이복 동생을 그렇게 한 거죠. 어쨌든 응. 여동생으로 인한 응, 삶의 응, 운명의 응. 전환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소설이 좀 보수적이라고 봤어요. 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안으로 들어와요.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가족이나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을 다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빼고 저기 푸에르토리코 그거 빼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아빠의 불륜도 있지만 아빠가 그 칼을 내민 남성에게 꼼짝하지 못한다는 거를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더 이상 보호해주지 못하는구나. 1번. 두 번째는 남자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는구나. 2번. 이 두 개를 같이 그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엄마랑 같이 이제 갈 생각을 하잖아요. 엄마가 마지막 대사가 좀 인상 깊었는데 뭐 그쪽으로 우리도 가자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벗어나는 거야. 이 목소리를 엄마가 해주잖아요. 사실 제가 볼 때 이게 주인공의 목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빠와 친했던 딸이 아빠의 에어리어에서 이제 벗어나는 순간을 그리잖아요. 그래야 되는 때가 왔고. 근데 그러니까 이 소설이 레이먼드 카보식으로 정말 삶이 변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드는 지점에서 머무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그 변화를 좀 더 명징하게 그리고 있고 다만 보수성이 좀 짙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빼고 요거는 이제 기존의 어떤 아버지 보호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그리는 거니까 요거 빼고는 좀 보수성이 좀 짙은 소설. 그러니까 이게 네, 이런 되게 생각이 좀 상징적으로 다른 말인데, 그러니까 딱 보면 푸에르토 바이올레타에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여길 벗어나는 거야로 끝나는데, 그러니까 조세핀에게 보내는 편지의 결말을 보면 넌 지금 완벽한 곳에 있어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벽한 곳에 있는 지금의 일상을 벗어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작가의 소설의 대부분은 좀 여기 있기를 원하는 푸에르토 거죠. 바이올레타가 좀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이 소설집에서. 근데 저는 이제 아까 한 조각 같은 소설도 그냥 뭔가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뭔가 이 한 조각이 부족해서 없어서 사라져서 이게 이 퍼즐을 완성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한 조각이 있으면 완성이 될 것이냐?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거는 어떤 한 조각의 그 퍼즐의 한 조각이 있다면 맞춰질 어떤 하나의 조각이라는 거는 없다는 것. 결국 여기에서 그 한 조각, 얘는 그걸 드라마틱한 어떤 그 장면, 내가 오빠가 이제 야구를 하는데 막 그 사이로 걸어 들어가면 뭔가 이제 무슨 사건이 극적으로 전개되면서 뭔가 서로 화해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라고 생각해서 얘가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그 야구 경기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로, 운동장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면서 이제 맞아서 쓰러진 건데,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한 조각은 없다라는 거. 그런 것은 우연히 찾아오는 거고, 또 그 한 조각으로 인해서 아버지랑 오빠는 다시 관계를 회복했지만 얘는 또 오빠랑 관계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사람이 뭔가 어떤 인생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어떤 한방, 그런 거는 사실은 없다. 그러니까 오빠 입장에서도 보면 오빠는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녀석으로서의 그 자기 역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 조각이 딱 들어가야 엄마의 죽음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퍼즐이 토로로록 맞아 떨어지면서 나는 재수 없는 녀석이었어를 받아들이는 건데, 이 마지막에 여동생이 말을 해주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메시지로 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너가 그런 이 모든 삶을 질서정연하고 조리 있게 설명해주는 그 한 조각이 될 수 없어. 우리의 삶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딱 말을 해주는, 약간 이제 그런 면의 깨달음은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공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으로 그것이 결국엔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깨달음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 그리고 여기 성심학교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제 그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어떤 막 그 결정적인 어떤 그 자기의 기존의 일상을 붕괴시킬 만한 어떤 행동을 시도하거나 살짝은 하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뭐 푹 긋는다거나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볼 법한 뭐 갑자기 어떤, 특히 여기 이제 막 되게 연약하고 동요하는 불안정한 어린 여자아이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아이들이 보통 가게 되는 파국을 향해 치닫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약간 갈 듯하다가 다시 이제 견인되는 거죠. 어떤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견인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수적이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서 계속 떠오르는 이미지가 프로이트가 얘기한 포르다 놀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이트가 자기 손자가 노는 걸 보고 포르다 이론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자기 책에 썼는데, 포르가 없어졌다는 뜻이고 다가 나타났다. 포르트 다. 그게 이제 없어졌다가 생겼다. 우리로 치면 깍꿍 하는 거죠. 실패를 던졌을 때는 없어졌는데 다시 실을 당겨서 오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프로이트식으로 해석을 하면 엄마의 부재를 미리 연습하는 거다. 엄마와의 이별과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 옳고 그르고 진리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제니퍼 이건이 그리고 있는 세계 속에서 혹은 여행지에서 어떤 일탈,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 다 포르다 놀이 같이 일종의 유의적으로 그려지는 파국이지, 사실은 일상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내부의 주인공들은. 뭐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이제 아까 푸에르토 바야르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장소를 벗어난 아버지의 어떤 공간, 아버지가 그리고 있는 그런 에리어부터 바깥에 나가겠다는 것이 예외적으로 나타난 소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그냥 일상 유지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중산층적인 안정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좀 보수적이다라는 말씀도 좀 공감이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읽다가 약간 듣다가 보니까 좀 의문이 드는 게, 아무도 에메랄드 시티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걸 보고 왜 이 작품이 표제작이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요 질문을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들을까요? 이 질문이 사실은 첫 번째 질문이어야 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에메랄드 시티를 좋게 봤어요. 왜 이게 표제작인지 저는 좋게 봤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쉬었다 그러면
에메랄드 시티부터 다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